이제 우리 박웅현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임원급 이상은 아이디어 안 내는 게 좋겠다 이런 명언을 하셨어요. 한번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의사결정권자가 자기 아이디어를 내면 그 아이디어가 객관적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렇게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그 제일 불안합니다. 제일 좋은 건 난 아이디어가 없고 다른 아이디어들 중에서 픽업을 한다면 이건 객관성이 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팀은 이 의사결정권자는 아이디어를 내지 않고 그 아이디어를 건져내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황 대표님 뭐 하실 말씀이신가요? 굉장히 공감되는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리더가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구체적인 방향, 방법론 같은 것들은 충분히 자유도를 주었을 때 거기서 혁신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원들은 아이디어를 내면 안 되고요. 카드를 내야죠.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네, 아이디어는 건지시면 되고 카드를 내주시면 되죠.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청준께서 한마디 해주시죠. 누가? 브레인즈 컴퍼니라는 회사를 23년째 운영하고 있는 강선군입니다. 근데 직원들이 이제 하버드 사장님이 갖고 계시다. 그래서 저 떠끔했는데 예를 들어서 자원이 많은 대기업 같은 데서는 좀 기다려줄 것 같은데 중소기업에서는 인적 자원의 수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개입해야 될 때는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도 일부 듭니다. 대기업도 똑같아요. 사람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유능한 사람한테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유능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다. 그것도 내 자신이 이미 이 사람은 유능하고 이 사람은 유능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구성원이라면 기본적으로 다 포텐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태도가 실제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난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 좋은 말이에요. 훌륭한 말이에요. 그걸 감추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부 사장님 좀 가식적으로 보인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는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은 A를 맞는 사람도 있고 B를 맞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느냐. B를 맞아도 앞으로 A를 맞을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갖는 것과 쟤는 B니까는 앞으로도 계속 B처럼 행동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관점과 좀 차이가 있죠. 저는 이 관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을 내가 이렇게 B를 맞는 사람을 B가 아니라 A다 라고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B를 지금 맡고 있지만은 얘도 A로 배우면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갖자는 거죠. 가식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자로 대해야 되는데 집단 명사로 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M세대, Z세대, 대리급, 유능 인력, 무능 인력 이렇게 집단 명사로 대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개개인으로 대해줘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었고요. 지금 말씀 들으면서는 저는 우리가 쓰는 언어가 우리의 사고를 지배한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튜닝, 파인 튜닝 같은 건 사실은 기계적인 용어들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기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기체라는 거죠. 유기체를 대할 때는 태도가 달라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말씀하신 거 조금만 더 부연을 한다면 그 사람의 유능한 상태를 만드는 게 리더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상태가 흐르거든요. B급 인사의 가장 유능한 상태, C급 인사의 가장 유능한 상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를 고민하자라는 취지였습니다. 말씀하신 용어가 개별성이었던 것 같아요. 박 소장님이 한번 이 부분은 좀 얘기해 주시죠. 저는 광고회사라서 회의실에서 막말 잔치를 지향합니다. 아무 말이나 막 던지게 하고 흐르는 말 속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하려고 하는 것이 제 노력이고요. 그래서 회의실 들어갈 때 제가 꼭 가지고 들어가는 거 두 가지가 맑은 머리통이랑 열린 마음입니다. 그게 제가 회의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저는 학생들 이제 저희 그라운드 룰이 있어요. 누구든지 발표하면 2번의 긍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발표가 사실 후졌어요. 그런데 긍정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 입고 오신 옷이 되게 예쁘네요. 이렇게라도 해야지 그 다음에 비판적인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걸 하는 이유는 우리가 회의에 대한 연구들이 많아요. 근데 어디서 창의성이 나오는지를 보면 누가 고개를 끄덕여줬는지 얼마나 끄덕여줬는지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막 아이디어가 놀게 되거든요. 결국 아이디어가 흘러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다이내믹스를 만들어줘야 돼서 긍정 2개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이 아이디어에서 제가 경험한 거를 말씀드리면 저도 실제 배운 거였는데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구슬을 2개씩 나눠준 다음에 각자 테이블 앞에다가 사기 같은 그릇을 놔두게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의 이 공감이 된다 하게 되면 그 구슬을 거기다 던지는 거예요. 그럼 소리가 나죠. 그러면 고개를 끄덕인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강화가 오죠. 그거를 수업 내내 할 수 있도록 자유도를 주는 거죠. 말씀 중에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구성원들 간의 연결이 잘 되어야
회사가 성과가 난다. 구성원과 연결을 잘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연결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 일을 하는 거는 팀이 일하는 거잖아요. 오케스트라가 본인이 각각 연주를 하는 것보다 같이 모여서 파워를 내야 되니까는 조직이 크면 클수록 연결되지 않으면은 그 조직이 있는 목적이 없는 거죠. 프리랜서를 하는 거지. 우리 또 개인 1대1 창업을 하면 되는 거지. 왜 조직을 모였냐? 그래서 결국은 그 팀으로서 연결되지 않으면은 효과가 없다. 그래서 그 제가 모리뉴 감독의 예를 들었었는데요. 나는 플레이어를 코칭하는 게 아니라 팀을 코칭한다. 그러니까 코치는 개개인의 역량들을 향상시키는 게 초점이 아니라는 거죠. 팀을 코칭해서 팀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신 것 중에 또 기억이 나는 게 조직의 문화, 철학을 카피로 만드는 게 내 일이기도 하다. 이 말씀도 하셨잖아요. 저같이 이제 공대 출신의 비즈니스를 회유하는 쪽에 좀 최적화된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좀 공감도 되고 진작에 좀 뵀으면 제가 훨씬 큰 회사를 만들 수 있었겠다라는 후회도 좀 되고 그랬습니다. 광고는 생각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2달 동안 400페이지 읽은 다음에 한 줄로 뽑아내야 됩니다. Impossible, Nothing, See Done, 생각의 에너지다. 그거 생각을 증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저희들의 일이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나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짧고 명료해야 되거든요. 그걸 잡은 거죠. 그런 걸 잡는 작업을 해서 그걸 구성원들한테 잘 전달해 줘야 되는 거고요. 구성원들이 공감을 해야 되거든요. 철학의 문학화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은 피를 끓게 하지 않거든요. 공감을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사람이 똑같은 문장을 듣고 공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철학을 문학화시켜줘야 됩니다. 철학은 정확한 개념이고 문학은 피를 끓게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광고가 해왔던 일이 그런 철학이 문학화였던 거거든요. 그 일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 진짜 너무 꼭 한번 보세요. 진짜 너무 감명 많이 받았어요. 이 타이밍에 네. 잠깐 끊고 우리 차경진 교수님한테 마이크를 한번 주세요. 차경진 교수님이 신수정 부사장님께 뭐 아주 멋진 질문을 하나 해주세요. 연구실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도를 개개인적으로 길게 할 수가 없어서 짧게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의 효율적인 측면과 이렇게 공감하고 다가가고 열린 것들 중에서 이게 밸런싱이 어떻게 맞춰져야 되는지 항상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초점은 얼마나 내가 그 사람이랑 오래 얘기하고 오래 인터랙션을 가졌냐의 초점은 아닌 것 같아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것을 끄집어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뭘 얘기하고 뭘 많이 줄 건가 하는 것보다도 무엇을 원하는가. 근데 그거는 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은 5분이면은 파악할 수도 있고 10분이면 파악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상대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캐치하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는 20대, 30대, 40대, 50대가 공존하는 조직이고요. 서로가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대는 50대 때문에 힘들고 50대는 20대 때문에 밀려나고 30대, 40대는 이제 낀 세대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공감을 하고 저는 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공감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감이라는 게 진짜 어려운 단어거든요. 영어로 단어로 따지면 sympathy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empathy라는 게 있고 컴패션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장 교수님 책을 보면 생태적인 공감, 감정적인 공감, 인지적인 공감 그 비슷한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심퍼시는 뭐냐면 그래 저 사람이 아픈 거 알겠어요. 돈 없는 거 알겠어요. 이게 약간 연민에 가까운 걸 우리 심퍼시라고 하는 거고요. 엠퍼시는 퍼시가 이제 감정이라는 건데 M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게 돼버려요. 이 사람이 아프면 내가 똑같이 아파요. 그러면 이건 극강의 감정이에요. 이 사람하고 내가 똑같은 감정을 느낀다. 극강의 감정인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이 아플 때 아파버리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컴패션은 뭐예요? 컴패션은 이 사람과의 감정을 내가 그대로 느끼긴 하는데 객관적으로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그게 진정한 공감이죠. 특히 우리가 조직 내에서 해야 되는 건 그런 공감인 거죠. 똑같이 아파서는 안 되죠. 세 번째 컴패션이 필요한 거예요. 컴패션이 우리가 진정 조직에서 특히나 가족 일은 진짜 아플 수 있죠. 점은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기업 문화를 얘기하고 공감을 얘기하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공감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 좋은 회사를 만든다? 그게 뭐지? 뭘 위해서지? 좋은 문화의 회사를 만든다? 좋은 문화를 만들려고 우리가 기업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 뭐냐면은 초점은 제가 좀 냉혹한 얘기로 들리지만은 기업은 지속 가능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사실은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과 공감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지만은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서로를 보게 하기보다는 같은 목표를 보게 하는 부분들이 더 좀 효과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보게 하면은 서로를 1대 N명이 서로가 공감하고 맞추려면은 너무 힘들거든요. 이들이 다 같은 하나의 방향을 보게 하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체계. 그렇게 될 때에 기업의 관점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으면은 서로 그거에 에너지를 너무 쓰고 또 설령 그렇게 서로 공감하고 서로 이해해도 기업 성과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도 나타나게 된다. 좋은 사람이 되면 되는 것 같아요. 경영자이고 사용인이고 사용자고 대리고 20대고 40대 다 떠나서 사람입니다. 거듭 담론으로 보면 그럼 좋은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20대에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30대는 30대에서 낀 세대는 낀 세대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람이 될 것이냐라는 목표를 잡으면 될 것 같고 거기서 중요한 건 사실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고 있는데 실행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수님 말씀하신 두 가지예요. 역지사지하고 감정이입하고 쟤는 저 사람은 지금 가운데 낀 세대니까 저래서 힘들겠구나라고 역지사지를 한번 해보고 나라면 20대 들어갔을 때 어땠을까 감정이입 해보고 이런 사람 이거를 서로가 주고받으면 되거든요. 워라벨이라고 하는데 저는 어디 워크 주제에 라이프에다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냐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라이프를 사는 사람들이지 워크가 목적이 아니에요. 기업의 성장은 종속 변수지 기업의 성장이 고정 변수가 아니에요. 기업이 성장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구성원들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럼 퍼포먼스 올라갑니다. 그런 목표를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서로가 서로 감정이입하고 역지사지하려고 노력하는 문화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면 서로 힘든 것들을 의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스타트업 교육을 해보니까 학생들한테 비즈니스 이렇게 설계하라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 결국 프로블럼부터 시작해서 솔루션 내고 뭐 마켓 사이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비즈니스의 핵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클라이언트, 우리가 생각하는 유저들이 어떤 페인 포인트를 가지는지를 역지사지를 하지 않으면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어요.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고 솔루션을 우리가 냈는데 이게 그들에게 솔루션이 될까라는 거를 계속 역지사지를 하지 않으면은 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다가 공감이라는 사회성을 연구하는 학자이기 때문에 그 공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비즈니스의 핵심이구나. 사티아 나델라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죠. 공감은 소프트 스킬이 아니다. 하디스트 스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가장 어려운 스킬이에요. 그게 저는 이 사람이 제 책을 읽지는 않았겠지만 인지적 공감이 갖고 있는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는 감정이입이 아니라 인지적 공감, 애써서 집요하게 해결해야 되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 가보는 거, 행동으로 액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은 정말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장 교수님 책 읽은 거 감흥이 있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데 사피엔스는 진화의 방향을 뇌를 키우는 쪽으로 잡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 최상위 포식자가 됐고 이제 행성의 그 병균이 되어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거듭담론은 그렇고 이 갈등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역시 뇌더라고요. 감정이입은 감성적인 거고요. 정서적인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들어가야 될 건 뭐냐면 역지사지인 거죠. 사자는 역지사지를 못하거든요. 악어는 역지사지를 못해요. 인간은 역지사지를 할 수가 있고 우리의 이 갈등을 풀려면 뭐가 필요하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역지사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감정이입은 슬픈 장면을 보면 눈물이 툭 나오는 그냥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건데요. 우리 지금 뇌를 키웠잖아요. 그렇다면 그 뇌를 써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다른 생명체를 생각하고 다른 존재를 생각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쓰셔서 되게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약을 잘해주셨어요. 오늘 진짜 84페이지 둘째 줄에 오자 있어요. 네, 심리 안전감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아마 최근에 한 3년, 4년 동안에 가장 이 인사와 조직 또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의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저 사람과 다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낼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 거라는 그런 안전한 느낌 또 그런 거를 해낼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이 심리적 안전감이라고 하고요. 보통 사이클로지컬 세이프티라고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회자가 됐냐면 꼭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구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했어요. 어떤 조직이 가장 강하고 지속적으로 성과가 잘 나느냐
여러 가지 한 2년에 가까운 연구를 뭐 종단 횡단을 다 해봤더니 조직에서의 가장 밑바닥을 이루어주는 것이 심리적 안정감이더라.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아 내가 이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나이가 많고 돈이 많고 이런 거 상관없이 내가 조직이 나가는 방향에 이 사람과 조금 다른 방향의 각도의 아이디어가 있을 때 더 할 수 있고 이 사람이 기분 나쁘지 하지 않고 우리 조직이 더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 거기서 혁신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그냥 뭐 윤리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저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대한민국 기업들이 제일 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죠. 왜 그러냐면은 상사는 사실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상사가 이제 코치가 되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상사가 코치인 동시에 평가자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성원들 측면에서는 항상 얘기를 할 때 뭐가 힘드냐면은 저 사람이 나를 평가한다, 심판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실제로 상사도 항상 구성원들이 어떤 얘기를 할 때마다 내가 그걸 하나하나 평가 데이터로다가 집어넣게 되죠. 그러니까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그래서 이제 말을 하지 않거나 실수하려 하지 않거나 또는 내가 틀릴 수 있는 그러한 말을 하기가 두려운 부분이죠. 이러한 심리적 안정감을 한국 기업들에게 구체적으로 액션할 수 있는 뭔가 그러한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해 보여요. 넌 굉장히 중요하신 포인트인 것 같고요. 저도 현업에 있었기 때문에 공감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가 인사이트 얻을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부분을 평가할 거냐에 따라 사람 행동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에서는 그럼 어떤 사람을 높게 평가했을까? 과거에 성실하게 시키는 거 잘한 사람이었을 거거든요. 과거 전통사회 때. 근데 그게 앞으로도 맞을 거냐? 그런데 그런 것에서 제가 티타임에서 했던 말 중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왜 실리콘밸리에서 아시아인들이 그렇게 많이 성장을 하지 못했을까? 물론 뛰어난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 내용은 한번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죠. 근데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아시아에서 성공을 해서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 가서 평가를 받으려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성실함을 바탕으로 까레문까해서 잘했던 게 안 먹힌다는 거죠. 안 먹히기 때문에 사람의 평가가 달라지면 그 방향으로 열심히 하고 바뀝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방법이 안 바뀌면 알았어.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죠. 볼게. 좀 편향적인 오늘 미시를 하시는 아니, 질문자가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지금 네. 오래 기다리셔가지고. 사람들이 공감을 할 줄 아는데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공감을 선별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이 다대일에서 잘 나타나진 않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러다 보니까 다대일로 할 때는 거기에 맞는 주제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공감을 일으키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요즘 많이 강조하는 것이 원오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과 내가 이 사람이 안전한 환경에서 나에게 자기를 감정도 드러낼 수 있고 인지적인 공감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방면에서 실천적으로는 원오원의 방법을 써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사회심리학 실험 중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편가르기에 능하는지에 대한 실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편가르기에 굉장히 본능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을 갈라서 하는 게 어떤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골을 더 깊어지게 만들고 그 공감이 자기의 바운더리 내에서만 깊이 공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지적 공감은 넓은 공감이에요. 깊은 공감은 우리 정서적 공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역설적으로 편을 계속 가르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서로 완전 삿대질을 했던 사람들이 내 옆에 와서 일을 같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애자일하게 계속해서 뭔가 자기 그 사람의 입장에 가보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의 어떤 일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얘기한 코칭에서 하나 배운 게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상대가 어떤 얘기를 하면은 불평이나 어려움을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는 본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그것을 리프레이징 해줘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지금 뭐 회사에서 성장도 없는 것 같고 뭔가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는 뜻이 뭐예요? 그 깊은 뜻에는 내가 성장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는 거거든요. 네가 정말 성장하고 싶어 하는구나. 성장에 갈망하는데 그게 지금 어려워져 있구나. 그럼 내가 뭘 도와주면 될까?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듣고 제가 좀 인사이트가 생겨서 훈련을 하고 그래서 들으면서 그냥 있는 거를 그냥 박수 쳐주고 네 그래 맞아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정말 원하는 것과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려고 하고 그거를
내가 말로다가 얘기를 해주면은 나도 몰랐던 그것을 저분이 얘기를 해줬네. 그러니까 현재에 대한 불평이 뭔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원함과 방향으로 가게 도와주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한번 그런 것들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의지와 노력 같아요. 공감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되고요. 공감하겠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둘 다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고, 근데 그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아까 부사장님 말씀하신 거는 바로 감정, 그게 역지사지거든요. 제가 저런 얘기를 하네? 너 왜 그렇게 얘기하니가 아니라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라고 역지사지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네가 이래서 맞아요 라고 했죠. 그럼 이 사람 마음이 열린 겁니다. 이건 쌍방성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저 선배가 내 말을 이해해 줬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다음번에 얘기할 이런 것들이 몇 군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이제 큰 흐름이 되거든요. 근데 어디선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쉽게 얘기하면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진짜 이해를 하겠다. 제 말 액면을 받겠다. 나의 아레나는 여기까지니까 이거 안 하겠다. 라는 건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겠다. 저쪽을 이해해보겠다. 그리고 이제 의지 생긴 다음에 노력을 해봐야 되는 거죠. 5년 차인 저 총무 사람은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총무가 받는 일들이 스트레스가 많겠구나. 라는 노력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기 한 가지 제가 좀 더 하고 싶은데요. 공감의 역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뭐냐면은 특히 이제 여성분들에게 이제 발생하는 현상인데 상대에 너무 공감을 하다 보면은 본인이 그게 빠져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힘이 들어요. 너무 에너지가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상대에 집중하는 거는 맞지만은 상대의 모든 얘기들을 다 들어주고 내가 그거를 습수하는 게 공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면은 내가 그냥 융화가 돼가지고 저 사람이 불평불만을 얘기하면 나도 불평불만 속 안에 들어가고 슬픔을 얘기하면 같이 슬픔 속 안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분리가 되지 않고 그냥 빠져버려요. 그래서 저는 공감이라는 게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기는 것은 하지만은 그 사람과 경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빠져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절한 부분들의 선을 지키면서 정말로 그가 원하는 것들을 찾고 그거를 발견하는 게 사실은 공감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대가 굉장히 많은 말을 할 때 그거를 다 귀담아 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왜냐면 그걸 다 귀담아 듣고 그러면은 저도요. 에너지가 너무 빠질 수가 있어요. 조직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정의나 본인이 생각하시는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 이건 소장님이 제일 먼저. 구성원들을 어른으로 대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뢰를 먼저 조직은 구성원들한테 신뢰를 먼저 보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미필적 고의 대상으로 관리 대상으로 보지 마시고 신뢰를 먼저 보내주고 위험하죠. 위험할 수 있죠. 하지만 그들도 다 어른이고요. 그리고 사회에서 성공해온 사람들입니다. 그 회사에 취직을 했고요. 물론 다 A급은 아니죠. 근데 어디에도 A급만 있는 조직은 없습니다. 그 신뢰를 주면 그 사람들이 어른으로 대해주거든요. 그게 저는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문화 형성이 잘 된 조직은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출근할 때 발걸음이 가벼워진 회사. 그냥 똑같은 월급 받고 출근하는데 조금 더 가기가 월요병이 적어진 회사. 웃음소리가 더 많아진 회사.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구성원들이 출근할 때 발걸음이 어떻게 하면 가벼워질까? 우리 직원들이 출근해서 어떻게 하면 많이 웃을까?만 생각하면 고성과는 저는 종속 변수로 따라온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조직 문화라는 거에서 우리가 너무 환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직 문화라는 것은 사실은 실체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다 조직 문화에 느끼는 방향은 다를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약간 학문적인 얘기지만 조직 문화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현재 우리 진짜 조직 문화가 있고 이스파우스 컬처라는 게 있어요. 되고 싶은 컬처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되고 싶은 걸 얘기해요. 그리고 되고 싶은 거에 빠져 있죠. 근데 현실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 갭이 크면 클수록 자괴감이 더 커지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이제 조직의 리더가 생각하는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하고 직원이 느끼는 실제 조직 문화가 차이가 있는 거죠. 많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건 꼭 리더가 아니더라도 구성원들과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너무 한 가지 방향의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 회사 조직 문화를 디파인한다. 좀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제 조직 문화에 대해서 이제 과도한 환상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좋은 문화다, 나쁜 문화다라는 것에 대한 이분법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디퍼런트 한다는 거죠. 조직에서 공감이라는 거는 그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기업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조직에서 기업 문화라는 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기업 문화라는 건 뭐에 핏해야 되냐면은 그 기업의 비즈니스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좋은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관공서는 왜 저렇게 하지? 근데 관공서는 관공서의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OS가 있는 거고요.
이러면 창의적인 회사라면 창의적인 회사에서 잘하기 위한 OS가 따로 있는 거거든요. 기계를 다루고 안전을 다루는 데서 창의적인 OS를 집어넣으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좋고 이거는 나쁘고 하는 것보다도 그 기업의 비즈니스와 그 기업의 전략에 얼라인된 그러한 문화. 그래서 가장 그 전략과 비즈니스를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문화가 가장 이제 적절한 거죠. 예. 근데 확실히 이게 패널 분들이 이제 심리적 안정감을 좀 가지시는 것 같아요. 호로이츠 책을 보면 최강의 조직이라는 책에 보면 조직의 문화라고 하는 거는 내가 없을 때 조직이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대기업에 오너가 없는데 결정을 못한다. 그러면 문화가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100명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스쿨이긴 하지만 스쿨도 문화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없어도 우리 스쿨이 돌아가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만드는 게 우리 선생이고 또 우리 조직의 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존경받는 문화라고 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감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왜 웜스 앤 컴피턴스 있잖아요. 따뜻함이 필요한데 따뜻하지만 무능하면 그거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죠. 보통 차가우면서 유능하거든요. 그건 질투의 대상인데 따뜻하면서 유능한 존재든 아니면 그런 그룹이든 간에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저는 그 행동 유형 분석이라고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근데 직접적으로 회사 다녀보면 대부분 스트레스 받는 게 관계 때문에 저는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도움은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칫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은 그렇게 나눠지질 않거든요. MBTI 16개도 아니고요. 수만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단지 우리는 그걸 편의상 나누는 것 뿐이죠. 근데 우리 인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만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없는데 우리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피하식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뇌에 한계가 있으니까 단순하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사람을 그렇게 고착화해서 본다는 게 문제죠. 팀장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항상 회의실에 웃음이 많게 하고 수평적인 조직이 되게 하고 수평적인 그렇게 돼서 근데 그게 루틴한 업무를 할 때는 잘 통하더라고요. 썸씽 뉴가 필요한데 그런 거에서는 오히려 편한 분위기가 잘 안 따라오게 되고 오히려 창의적인 거를 하자고 했을 때 지금 편한데 왜 상황의 특수성을 이길 수 있는 일반 눈은 없어요. 그러니 상황의 특수성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마찬가지인데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아까 지금 부사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금융에서는 창의성이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관공서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광고에서는 그런 이유가 있고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맞는 적합한 선이 무엇인지는 누가 답을 줄 수가 없어요. 팀장님이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근데 만약에 구성원들이 너무 루틴으로만 돌아가고 있다. 굳이 뭘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가르치지 마시고 보여주면 됩니다.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조금 재밌거나 조금 다른데 신나는 거를. 그러면서 이거 어떠냐라고 한번 물어보시고 하면 좋은 걸 보면 따라옵니다. 그때는 한 번의 샘플을 만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따뜻하니까 뭐 화기애애하고 공감은 제가 말하는 인지적 공감은 엄청 어려운 거예요. 집요해요. 집요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의 입장에 가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너무너무 아니거든요. 모든 걸 다 동원해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액션까지 넘어가려면 그래서 조금 화기애애함과 인지적 공감은 좀 다르다라는 거 집요함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기업에서 공감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직원들과의 좋은 관계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평온함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낸다 그러면 아이디어를 내는 근본적인 이유. 그거는 뭐냐면은 기업의 인트레스트가 뭐냐, 상사의 인트레스트가 뭐냐를 파악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사는 무엇을 원하느냐, 기업은 뭘 원하느냐. 내가 아이디어를 내는 것과 기업이 원하는 것이 매칭이 될 때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나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타이틀에 관해서 각자의 깊은 통찰력을 한번 끌어내서 마지막 피니시 블로우를 한번 주시죠. 이 제목 너무 잘 졌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그냥 감정이 이렇게 전염되는 거를 공감이라고 생각하세요. 감정이 이거는 자동으로 되는 거고요. 쥐도 하고요. 강아지도 합니다. 근데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역지사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그야말로 다양성을 임브레이싱하는 거예요.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게 인지적 공감의 핵심이에요. 다양성은 오픈니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오픈니스는 결국 창의성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공감하는 조직은 창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공감이 인지적 공감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다 공감하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그거를 못 알아주게 되면 결국은 공감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박 대표님도 강조를 하신 거지만 신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신뢰를 그냥 공감하고 똑같이 그냥 신뢰라는 거 단어 하나,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좋은 사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저는 4가지만 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선의가 있어야 돼요. 악의가 있으면 일단 안 되죠. 선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항상 그런 행동을 보여줘야 돼요. reliability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authenticity가 있어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잘 얘기 안 하는 것은 신뢰가 바탕이 되려면 1번이 뭐냐면 실력이에요. 아무리 이 사람 좋은 사람 같아도 내가 이 일을 했는데 던져줬는데 안 되면 신뢰가 다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같이 이런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신뢰의 가장 큰 기본은 실력을 쌓고 그거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언어에 사로잡히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너무 집착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만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우리 좋은 사람 되면 돼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아빈지 연구소에서 낸 책 중에서 아웃워드 마인드셋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보다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출발을 했을 때 모든 비즈니스에 새로운 관점이 생기고 새로운 혁신이 생긴다. 이제 그런 메시지의 책인데, 공감도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고객으로부터 출발하고, 회사에서는 직원으로부터 출발하고, 또 파트너 관계에서는 파트너로부터 출발을 하고, 그가 무엇을 원하고 말하는 그 깊은 내면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다면, 단순하게 그의 말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그가 진정으로 그 말 뒤에 있는 뜻이 무엇인가를 캐치할 수 있다면 그것이 비즈니스 혁신도 가져오고 회사의 행복도 가져오고 성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